그 왕후닝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95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딱 70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10대 때는 굉장히 병약했대요. 그다음에 몸은 약하고 그리고 책만 드립다 보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 잘하니까 그 화둥사범대 그 이전에는 상하이 사범대 불어과에 딱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그런데 그때 중국은 문화혁명의 그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다행히 그 왕후닝이 20대가 됐을 때 문혁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대학 입학 시험 같은 게 이제 다시 부활하고 그러면서 푸단대에 입학하게 되는데 1978년에 그런데 저 왕후닝이 프랑스어과 불어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영어 잘하면은 굉장히 대학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978년에 명문 그 푸단대 국제정치학과에 이제 그 입학하게 됐고 그리고 81년도에 졸업하게 됐는데 눈에 확 띄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쯤부터 가을 향기님 감사드립니다. 그 굉장히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기인이라고 그 지도 교수가 막시즘의 그 자본론의 권위자, 막스의 자본론의 권위자였던 진기인 교수로부터 아주 그냥 뭐 애제자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조교를 쭉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1985년이면은 그 왕후닝이 만 29살 때죠. 그럼 만 29살 때이고 그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조교였었는데 그런데 일약 그 조교수도 아니고 조교에서 부교수로 그렇게 정식 임용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푸단대 역사상 최연소다. 그리고 푸단대 교수가 되기 직전인 1984년에 공산당원도 됩니다. 그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이 푸단대 다니고 있을 때 사진인데 누가 왕후닝인지는 찾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맨 첫째 줄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다섯 번째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있는 청년이 저게 바로 왕후닝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그걸 갖다 쭉 보면은 저게 이제 왕후닝이라고 이제 간제차로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저기에 뭐 저 책에 저게 89년인가 뭐 그때쯤 쓰여졌던 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에 뭐 부패하면 안 된다. 정부가 부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에 관해서 저기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뭐 그래요. 저거는 어떤 기자가 그렇게 쓴 걸 갖다가 제가 이제 쭉 읽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1985년에 푸단대 부교수가 되자마자 1986년에 주창한 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왕후닝의 첫 번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권위주의예요. 신권위주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국과 같이 이렇게 저개발된 그러한 나라에서 에스트로 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잘 사는 나라, 그 민주적인 나라가 되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려면 중국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뭐 그냥 서양 따라가 가지고 뭐 민주주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권위주의를 해야 된다. 계몽된 그러한 똑똑한 독재자가 싱가폴처럼 그다음에 한국처럼 저 때가 언제냐면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986년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일 때네요. 그거를 갖다가 주장을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윗사람들 그때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등소평이었고 제가 등소평이라고 해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등소평 보고 뭐 독재자다 어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젊고 또
똘똘한 그런 학자가 아니 지금 중국은 쉽게 말하면 등소평 같은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해인 87년도에 그 약관 30대 초반의 그 대학 교수가 당대회 보고서를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주도할 정도로 그 두각을 갖다가 확 나타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88년에 이제 푸단대 그 복단대의 부교수에서 정식 교수 정교수로 그 일약 승진을 갖다가 하는데 저도 대학 교수 잠깐 했었었는데 저는 되자마자 정교수였어요. 뭐 조교수였는데 그냥 저보고 정교수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후닝은 조교수도 아니고 부교수도 아니고 정교수를 88년에 됐어요. 33살에. 제가 그 숭실대 교수 간 게 조교수 간 게 40살이었는데 왕후닝은 33살에 그 중국의 그 중국 정치학과의 최고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 푸단대 교수 정식 교수가 그 딱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88년에 미국 여행을 쭉 했는데 그러면 뭔가를 좀 그 깨우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깨우치긴 깨우쳤던 것 같아요. 뭘 깨우쳤느냐? 아, 미국이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1988년 미국 제가 딱 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중진국 이제 뭐 86 아시안 게임 하고 이제 88 올림픽 한다고 그럴 때 선진국은 아니었고 뭐 개발도상국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미국에 딱 처음 갔는데 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한국 같았었던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 뭐 그냥 뭐 어쨌든 뭐 신기한 것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저와 똑같은 시기에 그 미국을 방문했던 아이오와와 그다음에 버클리와 그다음에 기타 30여 개 도시를 쭉 6개월 동안 이렇게 여행했던 왕후닝 눈에는 미국은 공평한 땅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누구나 대통령 된다 웃기고 있네. 실질적으로는 미국도 뭐 와스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기득권 집단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런데 공평한 기회의 땅이 아닌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한족 말고 주석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기득권 집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가 그게 중국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쨌든 그 왕후닝이 뭐라고 결론을 지었는가? 서양의 개인주의 향락주의에 대해서 아시아, 다시 말해서 중국의 집단주의 권위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시진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강택민, 후진타오 지금 시진핑에게 이르기까지 듣기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긴데 왕후닝 같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 개인의 역량이 창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발전한 나라지 집단주의 권위주의가 어떻게 자유주의 그다음에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런 사회를 갖다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고 내가 이노베이션을 하는 만큼 그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발전하지, 집단주의 그다음에 권위주의 이거 시키면 이거 해 저거 시키면 저거 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왕후닝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제가 봤을 때 아주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통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가 다스렸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계속 황제가 다스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말이 공산주의지 저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필요만큼 그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간 그런 사회가 공산주의인데,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뭐 새로운 의미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황제이지 모택동이 무슨 권위주의의 그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모택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소평 그다음에 강택민,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그야말로 1인 독재 체제 아닌가. 그나마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기질이 자본주의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북한같이 안 되고, 그다음에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황제, 그러니까 전제주의 독재가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전통인데, 왕후닝은
그러한 그 전통과 그러한 그 권위주의 전통을 굉장히 그 중시하는 중국 중심의 사고 방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 중국 사람들은 중화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세계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동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다음 뭐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저기 뭐 외구 뭐 이렇게 보겠지. 그다음에 뭐 서양도 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왕후닝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30대 때는 신권위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저 왕후닝이 윗사람들 그 독재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미국 갔다 왔어요. 88년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주창을 갖다가 했느냐. 미국은 우리가 중국이 미국을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개인주의 향락주의고 우리는 집단주의 권위를 갖다가 따르는 그런 일사불란한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또 승진해요. 어떻게 승진하냐면 1989년에는 나이가 34살밖에 안 됐는데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주임, 뭐 학과장 같은 거겠죠. 거기에다가 법학원 원장, 법대 학장, 뭐 로스쿨 뭐 학장, 원장, 이렇게 금방금방 쫙쫙쫙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89년에 6월 4일에 천안문 항쟁이 있었을 때 그 대응 논리를 갖다가 쭉 제시를 갖다가 했는데, 1989년 6월 4일에 우리나라도 그때 천안문 항쟁에 대해서 천안문 뭐 사태라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된 그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안문이라고 하는 게 중국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천안문 사태 때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때 그때 중국 공산당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등소평인데, 그때 등소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데모를 해 미쳤나 그러면서 피해는 최소화해라. 하지만 어느 정도 피는 반드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피해는 가능한 적게 해.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피를 봐야 돼. 어떻게? 반드시. 그게 중국입니다. 등소평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소평하면 모택동이 막 그렇게 망쳐놓던 중국을 아주 그냥 발전시키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등소평도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딱 일어났을 때 그 프로테스트가 데모 같은 게 딱 일어났을 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봐라. 반드시. 피해는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게 좋겠는데 뭐 무지막지하게 몇천 명씩 죽이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피는 반드시 봐라. 이게 중국인데, 여기에 이러한 그 등소평의 생각에 부합하는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게 누구다? 그게 왕후밍이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대학 교수를 하고 있던 왕후밍이 40살에 1995년에 푸단 대학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로 발탁이 돼갑니다. 그래서 저 왕후닝을 중앙정책연구실로 발탁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강택민이에요. 강택민은 상하이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후닝도 상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산동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던데, 어쨌든 쭉 자란 거는 상해고 푸단대학도 상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택민이 중국 공산당 총석이 주석이 되기 전에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1985년에, 그러니까 저 왕후닝이 푸단대학교 교수로 임용됐을 때 저 강택민은 상하이 시장이 됐고요. 1987년에, 그러니까 막 두각을 갖다가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왕후닝이, 그때 강택민은 상하이 당 서기장을 했었어요. 중국이라고 한 나라는 시장보다 그러니까 정부보다 당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당 서기장이 더 높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옛날에 중국 갔을 때 처음 알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하이 당 서기장에서 일약 공산당 총서기가 된 사람이 강택민인데, 그 강택민이 1989년에 이제
그 등소평 뒤를 이어가지고 그 공산당 총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 6년 정도 있다가 드디어 왕후닝을 중앙정책연구실로 발탁을 하는데 거기에 정치 조장으로 발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 조장이니까 뭐 조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앙정책연구실의 실장급을 우리는 실장이라고 할 텐데 그거를 중국은 주임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왕후닝은 그 밑에 있는 뭐 하나의 무슨 본부장 같은 개념이겠죠. 그 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에 3년 뒤에는 부주임 되고 4년 뒤 2002년에는 드디어 주임이 되는데 저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이라고 한 데는 어떤 데냐? 중국 공산당의 싱크탱크인 거예요. 싱크탱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지금 민주당의 이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됐으니까 민주연구원 같은 데가 그 중앙정책연구실일 텐데 민주연구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같은 데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쉽게 말하면 중국과 공산당은요. 그 공산주의 국가는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론을 중요시하는데 그 싱크탱크가 중앙정책연구실인데 그 푸단대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교수라고 있었던 그 왕후닝을 거기에 정치 조장으로 발탁을 하고 그러니까 왕후닝도 와, 나 출세하겠네 하면서 그 40살에 정치 조장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쉽게 말하면은 그 실장 뭐 지금 뭐 우리로 치면 연구소장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 민주연구원장 그 원장 밑에 부원장으로 그 부주임으로 1998년에 임명이 되고 그리고 2001년에 상하이에서 뭐가 있었느냐?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2025년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요. 상하이에서 에이펙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실권자가 그 주석이 누구였다고요? 강택민이었는데 그때 상하이 에이펙에서 강택민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강택민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게 왕후닝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 2002년 우리나라는 그거였을 때 그 월드컵 하고 있을 때 2002년도에 드디어 중앙정책연구실에 주임이 됩니다. 중앙정책연구실의 주임이 되고 이 주임 자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계속했던 사람이 그게 왕후닝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2년 11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등소평의 시대에서 후진타오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2002년 11월에 후진타오가 그 총서기가 되거든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정책연구실의 주임 자리를 그 왕후닝이 계속 유지를 갖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점인에서 강택민에서 후진타오로 넘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택민이 계속 그 막후 뭐 섭정 역할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후진타오로 넘어갔을 때 그게 뭐 그렇게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왕후닝이 강택민한테 총애를 받고 있었던 왕후닝이 그 후진타오가 총서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왕후닝이 뭐가 되냐면 중국 공산당의 중앙서기처에 서기가 되는데 이때 아마 그 정책연구실의 주임도 겸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왕후닝이 중앙서기처 서기가 되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중국 공산당의 이론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까지도 그 이념과 실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막후 실력자로 명실상부하게 임명이 된 게 그게 2007년도에 중국 공산당의 중앙서기처 서기였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드디어 그 왕후닝이 중국 공산당의 중앙정치국의 위원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10월 25일에는 중국 공산당의 상무위원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 강택민에서 후진타오로 넘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총서기가 그 주석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뭐가 의미가 있었느냐? 2012년 11월 달에 그 주석과 그 총서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그 정권이 넘어가는 게 중국 2012년이거든요. 2012년 11월 15일에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고 같은 날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돼요. 그러니까 2012년 11월 15일에 그 후진타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딱 그 대권을 잡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석이 되는 거는 한 4개월쯤 뒤인 그 2013년 3월 14일인데 실질적으로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거는 2012년 11월 15일인데, 그런데 시진핑은 상하이방이 아니거든요. 시진핑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북경에서 태어났고 완전히 정권의 색깔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왕우닝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느냐, 야 왕우닝이 어쨌든 강택민하고 후진타오 밑에서 아주 그냥 뭐 잘 컸네, 많이 컸다. 그런데 이제는 시진핑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물 먹거나 뭐 하방하거나 뭐 다시 뭐 대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부정부패 연루 의혹 있으면은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좀 곤란해지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왕우닝이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됐던 건 2007년도인데 이건 후진타오 시대 때였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중앙정치국 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 때가 되는 거고, 한술 더 떠가지고 연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는 드디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 이 상무위원이 뭐 상무부 할 때 그 상자가 상무가 아니고 뭐가 어떤 의미냐, 그 상근할 때 그 상무위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2017년에 중국의 그 넘버 그 권력 서열 탑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이 됐는데, 이 자리는, 이 위치는 쉽게 말하면 시진핑이 넘버원, 그 다음에 누구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우닝이 넘버 5가 된 거예요. 중국을 이끌어가는 빅5가 된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그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중에, 그러니까 뭐 한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몇 명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학자 출신으로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왕우닝이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됐는데, 중국은 실무를 중시하지 그렇게 뭐 학자 출신들 뭐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뭐 교수들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뭐 한꺼번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그런 일이 없는 나라가 중국인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학자였던 왕우닝을 그 탑5 안에 드는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으로 그걸 갖다가 발탁을 갖다 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지방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상무위원을 갖다가 시키는 게 대부분인데, 중국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왕우닝은 학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냥 펜대만 굴리고 공부만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중국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저때 2017년에 도대체 왕우닝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까지 지금 잘 나가나. 그런데 어떻게 잘 나가느냐면요, 저게 그 왕우닝이 3대에 걸쳐서 책사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택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야 왕우닝은 내 옆에 두고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왕우닝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대 책사다. 그 다음에 저 왕우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기적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다. 기적적으로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기적적인 정치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왕우닝이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저 왕후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삼조 황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삼조. 그러니까 3대 왕조란 이야기예요. 세 왕조의 근데 이제 중국은 왕이 아니라 황제니까 3조 세 왕조의 황제의 사부 책사 역할을 한 사람이 저게 왕후닝이다. 3조 황사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에 상무위원이 또 연임이 돼요. 뭐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무위원 연임이 되는데 당내 서열이 국가 권력 서열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 5등에서 4등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작년에 2023년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까지 돼요. 그런데 뭐 왕후닝이 뭐 보스기질 시진핑이나 뭐 강택민이나 뭐 등소평 같이 그렇게 그 보스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주석이 되거나 총서기가 되거나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은 뭐 예컨대 제갈량이 삼국지에서 뭐 그 유비 이어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켰든지, 아니면 유비가 아유 제갈량 당신 똑똑하니까 내 뒤를 이어서 뭐 우리나라를 좀 잘 다스려 주시오 이러진 않잖아요. 유비가 죽으면서 제갈량한테 나 죽으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보필해 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왕후닝을 중국 공산당의 제갈량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타이틀이 뭐 켈리 키신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그런데 왕후닝이 어떻게 저렇게 3조 황사가 될 수 있었느냐, 3대 책사가 될 수 있었느냐, 이론을 정연하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첫 번째, 강택민의 그 이론은 뭐냐면은 3개 대표론이에요. 3개 대표론. 3개 대표론이 뭐냐면은 일단은 세 가지라는 이야기죠. 세 가지. 그래서 3개 대표론은 선진 생산력 발전 요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진 문화 발전 요구. 세 번째는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 이게 3개 대표론인데, 세 가지 대표론인데, 뭐 이게 뭐 대단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첫 번째 선진 생산력 발전 요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즉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생산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노동자, 농민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도 아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생산력이 발전해야 되는데 노동자 농민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산력이 발전하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기업가란 이야기예요. 중국 공산당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스는 뭐 그 기업가들은 뭐 노동자 농민들 착취해가지고 노동자들 농민 착취해서 뭐 공산당 선언을 보면 뭐 그러므로 전국의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뛰어 단결하라 이랬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생산력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막스는 이제 뭐 그 자본주의 망하고, 자본주의가 왜 망하느냐? 공산주의가 생산성이 더 높으니까. 왜 생산성이 더 높으냐? 자본가들은 막 착취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왕후닝 눈에도 그거는 헛소리란 이야기지. 나라가 발전하려면 생산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생산력이 높아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업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요, 그 애플에서 만들었잖아요. 애플에서. 이전에는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LG가 핸드폰 무지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쁘게. 피처폰, 전화만 걸면 걸리는 걸리버,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핸드폰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을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잡스잖아요. 잡스. 잡놈.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스티브 잡스. 그거 못 따라가가지고 LG 망했잖아요. LG 핸드폰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쫙 잘 따라가가지고 저 같은 사람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력이 선진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업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왕후닝이 이야기한 거예요. 왕후닝이. 그 다음에 선진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 선진 문화를 누가 발전시킵니까? 노동자가 발전시킵니까? 농민이 발전시킵니까? 아니란 말이죠.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누구다? 지식인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저 새끼 부르조아냐? 뭐 저 새끼 뭐 보수 꼴통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 농민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문화를 발전시키는 건 지식인이다. 그 다음에 당은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 그런데 이때 인민은 누구냐? 여기서 노동자 농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대표론, 강택민의 3개 대표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그게 왕훈잉인데 왕훈잉은 뭘 만든 거다? 기업인. 지금까지의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이렇게 해야지 잘 된다. 노동자 농민을 갖다가 우선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반동들이다. 이게 막스 레닌주의였다라고 하면, 이게 모택동 사상이었다라고 하면 왕훈잉은 아니다. 지금은 발전하려면 기업가, 지식인, 그리고 노동자 농민이 다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국 공산당을 노동자 농민의 당에서 전체 인민, 기업가, 지식인 포함한 전체 인민을 위한 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왕훈잉인데 그 이론을 채택해 준 사람이 누구다? 그게 강택민이다. 이게 3개 대표론이에요. 그 다음에 강택민의 시대가 쫙 저물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라고 그랬나요? 그때 이제 2002년 11월에 후진타오가 쫙 올라왔습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어떤 또 이념이 발전을 갖다가 했느냐? 과학적 발전관이라고 하는 이념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 과학적 발전관은 뭐냐면은 공산당의 임무는 과학적 발전을 추동하고 조화 사회를 추진하며 인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게 뭐 대단한 이론이야?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단한 이론이래요.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걸 갖다가 주창한 사람이 후진타오인데 이걸 또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이걸 만든 사람이 왕훈잉이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그 사이에 등소평 시대 때 이제 맹아가 싹트기 시작해서 강택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지나가 가지고 2002년도 후진타오가 정권을 잡을 때 중국의 성장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본 10몇 %씩 쫙쫙쫙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게 지금 미국이 쳤잖아요. 이란을 쳤잖아요. 그런데 YS 때 클린턴 대통령이 야, 북한이 핵 만들 것 같은데 치자라고 했는데 YS가 기를 쓰고 반대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했으면 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렇게 성장이 이렇게 가파른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아주 그냥 급급한,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나라였는데 90년대부터 쫙쫙쫙 크기 시작해가지고 후진타오 때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치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처럼 그렇게 쫙 컸던 그런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너무 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92년도 이때에는 중국도 완전히 아주 GDP도 작은 나라고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미국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쨌든 2002년에 후진타오가 집권하면서 그때부터 막 또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건 좋은데, 그런데 고속성장한 건 좋은데, 그런데 뭐가 있다? 그게 고속성장에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압축적인 성장을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쫙 했으니까 그 고속성장의 후유증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왕훈잉인데 그게 뭐다? 그게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발전은 추동을 하되 조화 사회를 추진해야 된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민 생활이 개선돼야 된다. 상해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재벌들 뺨치도록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몇십 배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상해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중국에 최소한 한 1억 명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인구가 뭐 10몇억 되는데 그중에 최소한 10%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보다 몇 배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그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후유증을 치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이론적으로 포장을 해준 사람이 그게 왕훈잉이다. 그러니까 야, 얘 쓸만한데? 그러니까 강택민이 쓰던 사람을 후진타오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가 쓰던 사람을 또 누가 쓰느냐? 이거를 이번에는 이제 시진핑이 완전히 그 달라진 그게 되는데, 그 시진핑이 그 이제 또 왕훈잉을 갖다가 쓰는데, 왜 시진핑이 왕훈잉을 쓰느냐? 그 시진핑은요, 이제 중국이 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막 기어오르는 거야. 중국한테, 트럼프한테 막 기어오르는 거야. 시진핑은 뭐라고 그 대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 중국도 많이 커가지고 중국이 미국 GDP의 50%는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본격적인 체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다. 시진핑이 선포한 거예요.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 우리 중국 많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본격적인 체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이론 경쟁이라는 거거든요. 이론 전쟁이라고 하는 거, 사상전이라는 거거든요.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사상전에 최선봉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딱 보니까 시진핑 눈에 딱 보니까 다들 어리버리해 보이고, 역시 제일 똑똑한 거는 강택민, 후진타오 다 인정했던 역시 국관이 명관이야 하면서 역시 우리 공산당의 제갈량은 왕훈잉이지 하면서 체제 경쟁 사상전에 최선봉에 서 있게 한 사람이 그게 왕훈잉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왕훈잉이 시진핑 시대에도 그때에도 건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시진핑의 사상은 뭐냐면요. 시진핑의 사상은 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래. 말도 웃겨. 그래서 시진핑의 사상은 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근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주창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건 등소평이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국식 민주주의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그 표방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면 뭐 옷도 안 맞고, 저 어렸을 때 그거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거 막 외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는 체구도 요만한데 서양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큰 양복 같은 거 입으면 우스워진대. 그러면서 뭐 옷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게 이제 한국식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막스 레닌 통해 가지고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인데, 그런데 시진핑은 그걸 딱 봤더니, 시진핑이 아니라 등소평은 이 사회주의를 우리 전통과 역사가 깊은 우리 중국에 그대로 도입하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걸 갖다 약간 중국에 맞게 변형해야 되겠어. 그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뭐냐? 정치 권력은 공산주의도 아니죠. 그거는 그 독재란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경제는 뭐다? 시장 경제다. 그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등소평의 그 이야기였고, 등소평 다음에 나왔던 이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강택민의 그 3개 대표론이고, 3개 대표론 이후에 나온 거는 후진타오의 그 과학적 발전관인데, 그 후진타오 다음에 시진핑이 주창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인데,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이미 등소평이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더 덧붙이느냐, 신시대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거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지금 시진핑의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 쉽게 우리가 늘 귀에 들어왔던 이야기로 바꾸면,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몽이에요. 중국몽.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중국몽. 그다음에 또 뭡니까? 1대1로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그 시진핑은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발현될 수 있느냐? 중국의 꿈을 꿉시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우리 중국 꿈을 꾸게 만듭시다. 그 다음에 1대1로 그 뭐 우리 중국이 뭐 아프리카에도 투자하고 뭐 남미에도 투자하고 파나마 운하에도 투자하고 제가 글로벌 세트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서 그다음 뭐 캄보디아에도 투자하고 베트남에도 투자하고 뭐 그러면서 키웨스트 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게 1대1로고 그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인데 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도 그게 누구다? 그게 왕훈잉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시진핑이 뭐 어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그 이야기를 갖다 딱 하는데 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니 뭐 머리가 좋겠지. 근데 어쨌든 시진핑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왕훈잉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막 고민했을 거야. 2012년에 드디어 내가 그 권력을 잡았어. 그러면 내가 뭐 또 그럴듯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등소평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말씀하셨어. 강택민은 3개 대표론이라고 하는 걸 했어. 그러면서 이제 뭐 전 인민들이 다 합심해야 된다.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후진타오 때는 중국이 많이 컸어. 엄청나게 10몇 %씩 막 발전했어. 그러면서 이 그 고도 성장에 대한 그런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그게 과학적 발전관이었어. 그럼 우리나라가 그 시진핑 때 이제 드디어 1인당 GNP가 뭐 만불 시대도 딱 되고 이제 됐는데 뭘 해야 되지? 그때 왕훈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그 주석님, 총석이님 우리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등소평이 버전 1이라고 하면 시주석님은 버전 2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꿈꾸게 하는 거예요. 꿈꾸게.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 돈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 풀어가지고 온갖 그 세계의 그 뭐 후진국들이 중국을 갖다가 다 따라가게 하게끔 그러면서 미국이 아닌 중국을 추종하게끔 만드는 그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저 왕훈잉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왕훈잉의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뭐 중국 공산당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있죠. 당정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장정이에요. 장정. 당정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장정인데 저거는 우리로 치면 지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당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뭐 우리나라 그 정당의 그 집권당의 당헌하고 중국 공산당의 당헌하고 같겠습니까? 뭐 비슷한 수준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중국 공산당 장정은 중국 헌법하고 거의 동격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당원은 그 국가 헌법하고 거의 동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신시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저거 보세요. 왼쪽으로부터 고권 그 다음에 습금평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뜻이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그 다음에 큰데 깃발을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간제차를 그냥 뭐 잘 못 읽겠는데 어쨌든 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뭐 쉽게 읽히네요. 그 다음에 사상을 저거 뭐 위대란 뜻인가? 위대한 깃발을 뭐 높이 올리자 뭐 그런 뜻인가? 높이 올려라 붉은 깃발을 뭐 그 밑에서 뭐 굳게 맹세하나? 어쨌든 전면 그 무슨 뭐 당적 19대 정신 어쨌든 정신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 저거를 만든 사람도 그 왕훈잉이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국에도 헌법이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있는데 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이념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그 이념이 크게 둘레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저 중국인민공화국 헌법에 들어가 있대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르크스 레닌. 제일 뭐 공산당의 그 창시자니까 뭐 그 성경으로 치면 뭐 예수님 뭐 모세 예수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하면 막스 레닌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모택동 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택동 다음이 누굽니까? 등소평. 등소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저 내용이 막스 레닌, 모택동, 등소평의 사상이 저 중국 헌법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강택민의 3개 대표론. 다섯 번째는 뭐냐?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여섯 번째는 뭐냐?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 6개가 중국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념 사상의 절반 3개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그게 왕후닝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은 뭐 할아버지도 아니고 뭐 조상님이고 모택동은 뭐 한 고조 할아버지쯤 되고 그 다음에 등소평도 뭐 한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데 그 이후에 중국 사람들 뇌리에 쫙 박혀 있는 이념의 3가지를 만든 사람이 그게 왕후닝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저 저 왕후닝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더 미닝 오브 더 맨, 더맨이 누구냐? 그 왕후닝인데 비하인드 차이나스 아이디얼러지, 차이나 이데올로기, 차이나의 그 이념에 뒤에 있는, 쉽게 말하면 뒤에 서서 좌지우지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사고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저 밑에 있잖아요. 영어로 쓰여 있잖아요. 왕후닝이라고 돼 있잖아요. Is a name to remember. 왜 왕후닝을 기억해야 되느냐? 왜 왕후닝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되어야 할 이름인가? 저런 이야기가 이제 저게 언제적 기사냐? 2017년도 기사입니다. 저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왕후닝을 갖다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왕후닝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그 곱지가 않은데 저거는 말고 그 다음 페이지. 저건 뭐 그래서 왕후닝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저걸 보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권위주의적인 시각이다. 왕후닝은 독재를 갖다가 지지한 사람이고요. 전통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서방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데 그것을 어떻게 중국식으로 변형해가지고 중국의 이롭게 독재의 이롭게 변용시킨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는 책사, 그 다음에 그 세계 질서 변화, 그 다음에 중국의 길, 거대한 그림을 갖다가 그리고 이데올로기, 민족 문제 등 그런 주의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왕후닝이었다.